어머니,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머니, 저 지훈 씨랑 이혼하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묵직한 공기를 갈랐다. 방금 전까지 내 손을 잡고 어머니, 다음 주에는 좋아하시는 코다리찜 해올게요라며 살갑게 웃던 며느리, 박민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트로트 가락이 순간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시려던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되물었다. 귀가 어두워 헛것을 들었으려니 했다. 예, 아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었. 이혼하겠다고요, 지훈 씨랑.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완강했다.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벼려온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감고 있다가 이 소란에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단 게냐? 남편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이 어쩐지 비수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아버님. 지훈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전적으로 제 결정이에요. 그러니 두 분께서 지훈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제발 저 좀 놔달라고요. 민서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마저 어딘가 연극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내 아들 지훈이는 지금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 더위에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이혼이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더디고 불편하게 흘러갔다. 민서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해외에 있는 지훈이에게는 이메일로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 충격에 빠진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음에 얘기해라며 끊어버렸다. 나는 텅 빈 아들 내외의 방을 보며 매일같이 가슴을 쳤다. 민서는 나에게 친딸과 다름없는 아이였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소갈이하는 것을 다독여준 것도 나였고 명절마다 어머니 힘들게 음식하지 마세요라며 먼저 와서 팔을 걷어붙이던 것도 민서였다. 매주 금요일이면 양손 가득 반찬거리를 사와서는 주말 내내 우리 집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피워 올리던 아이였다.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춰가며 진수성찬을 차려내던 그 정성이 눈에 선한데.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 소송하는 며느리가 왜 아직도 너희 집에 들락거리니?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동네 친구 미경이가 팥빙수를 한 숟갈 뜨며 혀를 찼다. 그 말대로였다. 이상하게도 민서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우리 집에 오는 발길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드나들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식사도 제때 챙겨 드셔야 하는데. 민서는 이혼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닫으면서도 남편 챙기는 일에는 유난스러울 정도로 극성이었다. 남편의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까지 모두 제 일처럼 도맡아 했다. 아들 지훈이는 이런 민서의 행동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엄마, 민서가 나랑은 이혼해도 엄마 아빠에 대한 효심은 여전한가 봐.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다 내 잘못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저렇게 착한 애를 내가 의심하면 못 쓰지. 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갔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면서부터였다. 초기 치매 증상까지 겹쳐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고 성격은 어린애처럼 변덕스러워졌다. 그런 남편이 유일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민서였다. 순자 씨는 저리 가 있어. 답답해. 민서야, 이리 와서 나 좀 부축해다오. 아이고 머리야. 평생을 여보 아니면 이바라고 부르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나를 순자 씨라고 불렀다. 하녀를 부르듯 하대하는 말투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반면 민서를 부르는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다.
어느 날 오후 안방에서 남편의 잠옷을 갈아입히던 나는 침대 협탁 위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는 번쩍이는 금장 케이스의 핸드크림이었다. 내가 쓰는 물건도 아니고 평생 로션 하나 바르지 않던 남편의 것일 리도 없었다. 손에 쥐어보니 아직 반 이상이나 남아있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며칠 전 민서가 남편의 손을 주무르며 아버님,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상자. 얼마 전 남편이 내 통장에서 돈을 좀 찾아달라고 해서 드렸던 바로 그 돈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며칠 전 남편이 재발급받아야 한다며 나에게서 가져간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왜 인감도장이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까? 집안 서랍 깊숙이 넣어둬야 할 물건인데.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남편과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릴 때 민서가 남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대던 모습,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남편의 발을 주무르던 민서의 손과 그걸 만족스럽게 내려다보던 남편의 눈빛. 나에게는 한 번도 지어준 적 없는 그 다정한 표정을 며느리에게 짓고 있었다. 아가,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반찬통을 들고 나타난 민서에게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나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떠보고 싶었다. 민서는 순간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지훈 씨랑 이렇게 되고 나니 마음이 좀 허해서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뵈면 힘이 나요. 그 하얗고 고운 손, 어제 안방 협탁에서 본 핸드크림과 똑같은 장미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민서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증거가 없어. 결국 나는 견디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아무래도 내 처가 좀 이상하구나. 내 아버지랑 분위기가 영 이상해. 엄마, 또 그런 소리.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엄마가 요즘 외로우셔서 그래. 민서가 어떤 애인데 엄마한테 딸처럼 잘했잖아. 아빠 아프신데 병수발 다 드는 애한테 그런 오해하면 못 써.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하소연을 노인네의 괜한 투정이나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듯 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내 아버지 방에서 민서 화장품도 나오고 인감도장도. 엄마, 그만해.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힘들게 해. 민서가 아빠 간호하다가 로션 좀 놓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나 바쁘니까 끊어.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심장이 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아들 내외에 활짝 웃는 결혼사진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아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저 여우 같은 년에게 내 아들과 내 가정을 통째로 빼앗길 수는 없다. 독한 마음이 샘솟았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저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노망난 늙은이 취급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번졌다. 그래, 좋다. 내 아들이 전현을 그토록 믿는다면, 내 남편이 전현의 치마폭에 쌓여 놀아난다면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리라. 내 손으로 그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리라.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민서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민서는 내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비웃듯 태연하게 제 역할을 연기했다. 어머니, 아버님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이 반찬은 아버님 당뇨에 안 좋으니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어느새 민서는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식단, 약시간, 심지어는 내가 남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까지 사사건건 간섭했다. 남편은 그런 민서의 통제를 어린애처럼 순순히 따랐다. 내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서가 만들어온 멀건 야채죽만 받아먹었다. 평생을 내 손맛에 길들여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맛이 변할 리 없었다. 저것은 입맛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 나는 저희의 아내인데 어느새 이 집의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다 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정기예금 통장 어디 뒀지? 만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도장도 같이 좀 찾아다 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생 돈 문제 하나는 내게 모두 맡겨두고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이었다. 퇴직금이며 모아둔 푼돈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고 알아서 잘 굴려보시오 하던 사람이었다. 그건 왜요? 아직 만기일 남았는데. 아, 글쎄 찾아만 줘.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으니. 남편은 내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피하며 신문 뒤로 얼굴을 숨겼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낡은 비단함에 고이 모셔둔 통장과 인감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함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넣어둔 순서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친구 미경이를 만났다. 꽉 막힌 속을 털어놓을 사람은 미경이뿐이었다. 찻집에 마주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 목소리는 물기 없이 버석거렸다. 순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내 남편이 며느리랑 그건 너무 막 나가는 상상 아니니? 상철 씨가 아프니까 며느리한테 의지하는 거겠지. 미경이마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긴 누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믿겠는가. 나조차도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찻집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민서였다. 민서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내가 알던 민서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잔뜩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젓고 있었다. 입모양을 보니 거친 욕설이라도 내뱉는 듯 했다. 그러다 문득 이쪽을 돌아본 민서는 유리창에 비친 우리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표독스럽던 얼굴이 우리가 알던 상냥하고 가련한 며느리의 얼굴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가면에 스위치라도 달린 것처럼. 어머, 쟤 방금 표정 봤니? 미경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경이의 눈에도 경악과 의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제야 내 말이 허황된 망상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그날 이후 미경이는 나의 유일한 공모자가 되었다. 우리는 민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서는 여느 때처럼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나는 미경이의 차를 타고 두 사람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붙었다. 병원 진료가 끝나고 민서는 남편을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올랐다. 그런데 차가 집으로 향하지 않고 낯선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긴 어디야? 아들이 얻어준 오피스텔은 저쪽이 아닌데. 미경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이혼 소송을 하며 지훈이가 보증금을 내준 작은 오피스텔은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남편과 민서가 나란히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민서가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는가 싶더니 남편이 민서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이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부축하는 사이가 아닌 연인의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맙소사 순자야, 저것들.
미경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떡 벌렸다.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위장이 뒤틀리고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저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나는 그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경비실이며 부동산을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예상대로였다. 얼마 전 남편이 내게서 받아간 인감도장과 함께 얼마 전에 새로 맞춘 듯한 낯선 오피스텔 카드키가 손에 잡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구겨져 있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3억, 박민서, 며느리의 이름과 함께 적힌 액수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3억. 남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딱 그 정도의 돈이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혼은 명분일 뿐 처음부터 저것들은 작정하고 내 남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늙은이를 구슬려 돈을 빼돌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 젊은 날의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나약한 늙은이만 남아있었다. 측은지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약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다. 최근 날짜의 영상 파일들이 화면 가득 떴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병원을 오갔던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라디오 소리와 간간히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뿐이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역시 내 착각이었을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그 순간 귀를 의심케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인지 능력 검사 결과 잘 나왔어요? 민서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뭐 그럭저럭. 의사놈이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서 귀찮아 죽는 줄 알았네. 그나저나 순자 씨한테 통장이랑 도장 얘기는 잘 둘러댔지? 남편의 목소리였다. 순자 씨. 또 그 재수 없는 호칭이었다. 그럼요. 만기된 예금 다른 걸로 갈아타야 한다고 둘러댔죠, 뭐.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순진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킥킥거리는 민서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내 고막을 핥히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저 경기도 집이랑 땅만 다 제 앞으로 넘어오면 저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아버님 모시고 나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 할망구는 아들이랑 같이 살라고 하죠, 뭐. 그래. 우리 민서만 믿는다.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탕한 소리들이었다. 남편의 추잡한 농담과 민서의 가증스러운 애교 섞인 웃음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을 생각도 못한 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나는 조용히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민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도 있었다. 응, 엄마. 걱정 마. 거의 다 넘어왔어. 이 영감탱이가 치매 초기라 구슬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 이번에 집이랑 땅까지 팔면 수십억은 될 거야. 그럼 우리 식구 평생 먹고 살아. 어휴, 지긋지. 지긋한 집구석. 지긋지긋한 할망구. 며느리의 목소리는 내 귀에 독침처럼 박혀 뇌수를 휘저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저들끼리의 역겨운 대화와 신음소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들끓던 속은 차갑게 식어 단단한 얼음덩이가 된 듯 했다.
그 얼음덩이 속에서 칼날 같은 결심이 벼려지고 있었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너희들 손으로 떠나게 해주마. 이 할망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여전히 민서가 싸운 죽염으로 간을 맞춘 싱거운 나물 반찬만 깨작거렸다. 나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정과 탐욕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저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몸을 더듬고 저 입으로 내 아들의 아내에게 사랑을 속삭였다는 것을. 헛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곧장 친구 미경이에게 연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미경이는 내 초췌한 얼굴과 확신에 찬 눈빛을 보더니 더는 묻지 않고 내가 건넨 휴대폰을 귀에 댔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듣는 동안 미경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다. 이 천하의 상놈의 집구석.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순자야, 너 괜찮니? 미경이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울지 마. 이제부터 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미경아, 나 좀 도와줘. 내 사위가 변호사라고 했지? 내가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저것들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미경이의 주선으로 만난 젊은 변호사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은 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메모했다.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남편분께서 치매 증상을 방패 삼아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남편분 명의의 재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변호사의 말에 나는 남편의 서랍에서 몰래 빼낸 오피스텔 카드키와 박민서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메모를 떠올렸다. 집이랑 땅이요.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죠. 만약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그게 바로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미경이의 부축을 받으며 등기소로 향했다. 무인 발급기 앞에 서서 남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기를.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기계에서 출력된 종이 위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잔인한 진실이 인쇄되어 있었다. 소유자 박민서.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해 노후를 보내자던 경기도의 작은 땅.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불과 일주일 전 증여를 원인으로 박민서에게 넘어가 있었다. 종이가 손에서 힘없이 구겨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나를 미경이가 겨우 부축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저것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셔밖에 더 돼? 미경이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구겨진 등기부등본을 다시 쫙 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박민서라는 세 글자를 내 모든 증오와 분노를 담아 눈에 새겼다. 그래,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다. 때는 마침내 왔다. 이혼 서류 정리를 위해 아들 지훈이가 일주일간 한국에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다. 민서는 지훈이가 온다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살갑게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아마도 지훈이 앞에서 이혼은 하지만 시부모님을 챙기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낼 작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끝낼 무대는 바로 이 집, 전연의 명의로 넘어간 바로 이 거실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지훈이가 귀국한 날 저녁, 나는 평생의 요리 솜씨를 다해 저녁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남편이 예전에 즐겨 먹던 조기구이, 그리고 민서가 좋아하는 해물파전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기묘한 동거인들 같았다. 지훈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민서야, 그동안 아버지 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어. 엄마도 고생 많으셨죠. 별 말씀을요. 아버님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지훈 씨 없어도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민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가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남편은 그런 민서를 기특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그 모습에 또 감동한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갈비찜을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민서 씨 뜻 존중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서 씨가 엄마한테 딸처럼 잘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제 부족함 때문이니까요.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다. 에잉, 쯧쯧. 다 내 놈이 못나서 그런 게지. 저렇게 착한 애를. 바로 그때였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래, 도장 찍기 전에 다 같이 들어야 할 게 있구나. 나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가장 선명하게 녹음된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님,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인지 능력 검사 결과 잘 나왔어요? 스피커에서 민서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뭐 그럭저럭. 그나저나 순자 씨한테 통장이랑 도장 얘기는 잘 둘러댔지? 그럼요. 순진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 명의로 된 저 경기도 집이랑 땅만 다 제 앞으로 넘어오면 저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아버님 모시고 나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 할망구는. 그래. 우리 민서만 믿는다.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이어지는 추잡한 대화와 낯뜨거운 소리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와 민서, 그리고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서는 사색이 된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조작한 거죠? 그렇죠? 어머니, 요즘 정신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세요?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다. 눈물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처럼 눈만 끔뻑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머리가 아프구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아버지랑 집이랑 땅은 또 무슨 소리냐고. 아니야, 지훈 씨. 오해야. 어머님이 나를 내쫓으려고 꾸민 짓이야. 당신 어머니 요즘 이상한 거 몰랐어? 나를 계속 의심하고 미워했단 말이야. 민서는 울부짖으며 지훈에게 매달렸다. 지훈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래,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 이건 어떠니? 봉투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소유자 박민서, 등기원인 증여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훈이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내 집, 우리 집이 왜 박민서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지훈이의 절규에 남편은 더욱 몸을 웅크리며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모른다. 민서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해서 나는 도장만 찍었을 뿐이야. 모르긴 뭘 몰라요. 아버님이 저 좋다고 그 늙은 마누라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재산 다 줄 테니 같이 살자고 꼬드겼잖아요. 궁지에 몰린 민서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며 발악했다. 두 사람의 추악한 폭로전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광경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내 아들 지훈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와 존경했던 아버지의 배신.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지훈이는 괴수처럼 포효하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릇들이 박살나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민서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고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박살난 그릇 조각들을 밟고 아들 앞에 섰다.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보며 눈물만 흘리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지훈아, 이제 봤니?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민서와 소파에 쓰러져 우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나의 며느리였고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들. 박민서, 너한테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갈 거다. 사기, 재산 편취, 그리고 간통. 내가 저지른 죄값, 감옥에 가서 톡톡히 치르도록 해. 그리고 나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이 집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새 여자랑 어디든 가서 살아. 당신 재산은 저 여자가 다 들고 있으니 잘 얻어먹고 살 수 있겠지. 내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두 사람의 심장에 꽂혔다. 나는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일어나자. 이 더러운 곳에서 나가자. 엄마랑 같이.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이순자는 죽었다. 오늘 나는 내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났다. 지옥 같았던 집을 등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내 등 뒤로 두 사람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옥 같던 집의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바깥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의 풍경, 박살난 그릇 조각들, 그리고 두 배신자의 절규가 머릿속에서 이명처럼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다. 내 손을 잡은 아들 지훈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로 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등지고 나왔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길 잃은 아이들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구세주처럼 미경이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우리 앞에 멈춰섰다. 내가 미리 연락해둔 터였다. 순자야. 지훈아. 어서 타. 미경이의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미경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미경이네 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지훈이의 감정선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충격과 배신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아버지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지금은 어떤 위로의 말도 아들의 상처에 가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따뜻한 꿀물을 타온 미경이가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그 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지난 세월을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가시밭길을 생각했다. 분노와 슬픔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을 정리해야 할 의무뿐이었다. 이틀 후 나와 지훈이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며칠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김지훈 씨는 박민서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박민서 씨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은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증여, 무효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훈이는 변호사의 말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내의 말을 맹신하던 순진한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냉철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고 아버지와 박민서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그 사이 박민서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지훈 씨, 제발 다 오해야.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나 한 번만 만나줘. 얼굴 보고 얘기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나 봐.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용서해줘.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문자들을 보며 지훈이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고 통보했다. 한 번은 미경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기도 했다. 나는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 또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더 비참했다. 집에서 쫓겨난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 많던 재산은 이미 박민서의 손에 넘어갔고 박민서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남편은 며칠 동안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아, 애비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년한테 내가 속은 게야. 내 어미한테 전해다오. 내가 싹싹 빌 테니 집으로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훈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요?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신다고요? 아버지, 당신은 제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이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손으로 아비와의 연을 끊어내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나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더디고 지저분하게 진행되었다. 박민서는 법정에서까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모든 것이 시아버지 김상철의 강요와 회유 때문이었으며 자신은 연약한 여자로서 거부할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치매 증상을 방패 삼아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너무나 명백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지, 서로의 욕정을 채우며 낄낄거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박민서가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년여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박민서의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증여된 집과 땅 역시 불법 원인급여로 인정되어 내 명의로 다시 돌아왔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인 박민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뒤라 빈털터리 신세였다. 법정 구속되는 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박민서의 마지막 모습을 나는 방청석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한때 내 며느리였던 한 인간의 추악한 말로였다. 남편의 마지막은 더욱 비참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길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되기를 반복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훈이는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입원 수속을 밟던 날 나는 지훈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은 내가 알던 그 위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기력 없고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우리를 발견한 남편의 눈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는 듯 했다. 순자 씨와꾸려. 지훈이도. 남편은 앙상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뒤로 뺐다.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두는 겁니다. 여기가 당신의 마지막 집이 될 겁니다. 원망도 미련도 갖지 마세요. 내 말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 끝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 시대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는 1년 만에 내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남편의 물건들을 모두 드러냈다. 낡은 양복, 빛바랜 훈장, 평생을 끼고 살던 서류 가방까지 모조리 버렸다. 그리고 박민서가 사다 놓은 그릇과 찻잔, 쿠션 같은 것들도 남김없이 내다 버렸다. 텅 빈 집안을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해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지훈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말씀을 믿었더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텐데 평생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들을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지훈아, 다 지난 일이다. 너도 피해자인데 누굴 탓하겠니?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세상에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줄 사람은 이 어미뿐이라는 거. 앞으로는 내 마음의 소리보다 이 늙은 어미의 말을 한 번쯤은 더 귀담아 들어주렴.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상처들과도 비로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우리 모자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배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함께 넘으며 더 단단하고 애틋한 무언가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지훈이가 떠나고 나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나는 집안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남편의 서재는 내가 좋아하는 책과 화초를 들여놓은 나만의 공간으로 꾸몄다. 칙칙했던 벽지는 밝은 색으로 새로 도배하고 낡은 소파도 산뜻한 것으로 바꿨다. 집은 조금씩 나의 색깔로 물들어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미경이가 여행 책자 한 무더기를 들고 찾아왔다. 순자야, 우리 이제 훌훌 털고 떠나자.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어디 제대로 가본 적도 없잖아. 내가 너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니? 미경이는 내 앞에 제주도 여행 책자를 펼쳐 보였다.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 사진이 눈부셨다. 제주도? 그래,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우리끼리 실컷 수다도 떨다 오자. 내가 평생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았지 이순자로 살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니? 이제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미경이의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그랬다. 나는 평생 이순자라는 내 이름보다 김상철의 아내, 김지훈의 엄마로 불리는데 더 익숙했다. 내 이름 석자를 온전히 찾아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아이들처럼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정하고 맛집을 찾아 동그라미를 쳤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내 얼굴에 지난 1년간은 찾아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나는 새로 산 화사한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깊은 주름과 흰머리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순하고 무기력했던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순자. 그 이름이 더 이상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비록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거대한 배신과 상처 속에서 허비했지만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로소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다. 그 빛을 향해 나는 이제 다시 걸어갈 것이다. 친구 미경이와 함께 그리고 내 아들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아주 조금은 더 행복해져도 괜찮을 것이다. 순자님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네요.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을 지나 다시 나로 우뚝 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